바른마음 정치학교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오늘은 4강 대한민국 혁명의 미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4강인데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범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몸은 한국인인데 정신은 조선인인 근대 국가 대한민국의 이종 모순,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근대성과 사회 문화적 전 근대성의 이종 모순 결합을 인식한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와 또 이 이종 모순 결함을 극복하고 어떠한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혁명의 미래, 그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4강 대한민국 혁명의 미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혁명 국가인가라고 최범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118페이지에 대한민국 역사와 서사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 나가는데요. 최범은 대한민국 역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속체로서 대한민국 역사 자체는 한마디로 압축적인 역사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부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기원, 즉 건국이다. 건국절 논쟁에는 대한민국을 보는 좌우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며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적 시각이다. 역사를 종족적 관점에서 보는 좌파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결핍 국가이며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민족사관, 분단사관, 통일사관들이 모두 이러한 좌파사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금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건국 논쟁인데요. 이렇게 친일파가 세운 나라 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혹은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결핍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관점들은 전형적인 좌파적 시각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민족사관, 분단사관, 통일사관에서 나오는 좌파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봐야 될까요? 맨 앞에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혁명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은 그 이전의 왕조 체제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었다. 이 이야기는 최범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재봉과 그 외 몇 분이 썼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최범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왜 이 근대 국가를 혁명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최범은 페이지 121페이지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에 기반한 모든 근대 국가는 혁명 국가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고 대한민국은 혁명 국가라는 것이다. 세계사를 볼 때 근대 이전은 군주정에 의한 전제주의가 일반적이었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계사 전체에서도 근대 이전, 어,
그 군주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중세 시대에 비해서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공화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프랑스나 미국 역시 이런 뭐 미국은 이제 조금 다른 예가 되겠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 16세의 목을 단두대에서 잘라냄으로써 이런 전제주의를 없애버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민주공화정을 프랑스 혁명으로 이루어냅니다. 역시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성립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으로서 혁명국가라 불러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최범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 국가의 혁명은 중세 국가의 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습득을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특히 그런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가에서의 혁명은 지배층 교체, 또 국가 교체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런 국가 교체, 이러한 것들은 중세 국가에서의 그냥 단지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 전제정에서 정으로의 정치 체제의 교체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전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진 않았죠. 조선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때 바로 전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정치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나고 있는데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최범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 혁명은 전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 체제의 교체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근대 국가의 혁명은 중세 국가의 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건국은 근대 혁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대 혁명은 체제 혁명일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이 체제 혁명을 넘어서 문명 교체에 의한 혁명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근대 국가 대한민국을 혁명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좌파적인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 있었던 그 고종이죠. 그리고 고종 이후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일어나고 잠시 그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이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근대 국가 대한민국의 건설이 되었다라는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1장 1조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적인 경우에는 한 명의 군주가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에게 권력이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게 되죠. 이런 민주주의는 권력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라는 물고기는 공화제라는 물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 그 공화제라고 하는 물에서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잘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은, 이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주종적인 예속 관계가 아닌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제정의라든지 그런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종 관계, 예. 군주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예속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여기고 있는 이 공화주의 이념에서는 사람에 의한 지배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를 목표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한 지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재로 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가 우선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념이 공화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화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예, 왕에게 예속되지 않은 백성들이, 예, 이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다면은 이 공화주의 안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속하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서로 예속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럼으로써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념이 공화주의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그 이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1항에 이렇게 표시했는지 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을 그 이인호라고 하는 분은요, 건국혁명론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혁명인 것을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 식민지의 식민이 주인인 국민으로 이제 승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으로의 승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설명을 붙입니다.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식민이 이제 더 이상 식민으로 남아있지 않고 나라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로 나온다라고 읽어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 승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화국이 채택한 제도의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군국주의는 군사력을 국가 최대 가치로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복지를 위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집산주의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이고 좀 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집산주의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집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토지, 공장, 또 철도, 광산 등의 주요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여서 정부가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면서 이러한 토지, 공장, 철도, 또 광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공화국을 채택한 이 제도는 이런 공산주의나 집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공화국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국 그 혁명,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혁명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이제 이인호의 건국혁명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인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혁명을 하였고, 이제 이 건국혁명에 이어서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은 달려가게 됩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근대화 혁명의 성공으로서 근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이제 산업화가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산층이 이제 육성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육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류석준 교수는 유교 자본주의론으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동아시아의 경제 개발이 어떻게 전통적 가치와 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전통적 가치란 바로 유교에 근거한 연고이다. 서구는 중세 지방 분권적인 지배 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저서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만 봐도 이 부분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비하여서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 중앙 집권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를 결합시켰다고 류석준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유교와 연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류석준 교수님은요, 전 근대적이고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면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열심히 나라에서 밀었던 그런 운동인데요. 이 새마을 운동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 주도식 경제 개발은 도시 집중화를 야기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이런 농어촌들을 살리고 또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실시한 운동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인데요. 이 새마을 운동의 그 내용이 도시 및 도로 미화 산업, 흙길을 아스팔트 길로 또 만들기 또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또 초가집을 없애고 슬래트 지붕을 얻는 그런 서양식 구조의 집 만들기, 전기 전화 보급하기, 농기계 첨단 장비 보급하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에서도 예, 길을 닦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흙길을 아스팔트 길로 이제 만들기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가집을 없애고 서양식 그 구조인 그 슬래트 지붕을 얹어서 또 이제 서양식 그 집 만들기 운동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지금 슬래트 지붕 얹은 거고 여기 초가집 이렇게 있죠. 요 이제 아래에서는 어린 아이들 같은데 이제 청소년들 혹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들고 예 지금 함께 어른들과 함께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그 주요 골자 키워드가 자조, 자립, 협동으로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로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아래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민주화가 두 갈래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민주화가 이제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라의 건국과 부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권위주의 체제를 부르짖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갈망하는 이런 그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페이지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에 나오는 두 갈래의 민주화 운동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또 다른 갈래로는 민중민주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승만의 권위주의 통치라든지 또 박정희의 억압적인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터져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승만이나 이제 박정희 시대 때에 우파 정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수준이 미비했었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민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서 시민사회로부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민중민주주의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민중민주주의 운동이 박정희 체제 내에서 태동을 하고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 박정희 체제 안에서 이 근대화 과정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요소를, 예,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 운동도 민족주의의 어떤 일환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보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세종로, 이런 길 이름도 세종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굉장히 많이 박정희는 활용을 하였고, 이제 뒷부분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문화에 관하여서 굉장히, 그러니까 민족 문화에 관하여서, 체계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주도하면서 이 문화를 보급시킵니다. 민족 문화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자산이 이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자산이 되고 이런 민주주의 자산으로 말미암아서 민주주의 운동이 태동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체제 안에서 태동되었고 강화되었던 이런 그 민주주의 자산이 무엇이었냐면은 종족주의로서의 문화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박정희 체제는 물질적 근대성과 정신적 전근대성의 결합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우파와 좌파 모두 박정희 유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파는 민주화가 산업화의 성공의 자연스러운 승화라고 보면서 그 둘 간의 모순보다는 발전적 계승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좌파는 박정희가 발전 강화시킨 민족주의적 정념을 이어받아 거꾸로 대한민국과 이승만, 박정희를 반민주적이라고 부정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민족민주주의의 경향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민국적이며 반근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근대화의 아포리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 쉐범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페이지 15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근대화가 전 근대성을 원료로 삼는다는 것은 우파 권위주의 통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국 시조인 이승만은 물론이거니와 박정희도 민족주의라는 전 근대적인 정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활용하였던 민족주의의 일환으로는 일민사상이 있죠. 조금 이따 일민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건국이든 부국이든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위로부터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국민적, 민족적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자원은 전부 전 근대에 뿌리를 둔 것이다.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사회적 차원이며 자원이며 또 하나는 전통 문화라고 불리는 문화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프로젝트와 전근대 콘텐츠의 모순적 결합이 바로 내가 이 최범이 한국 근대화의 역설이자 난제, 아포리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이승만이 주장하였던 일민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민주의는 194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의해서 제시된 이념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함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하자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의 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우상에 의해서 일원화됐고 또 교육 이념인 홍익 인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홍익 인간도 그렇고 이제 일민주의도 그렇고 단군 신화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종족 민족주의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정희 역시 물질적 근대화와 함께 정근대성의 뿌리를 둔 정신문화를 강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박정희야말로 구한말 이래 동도서기 노선을 완성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 보급 제정을 1962년에 하였고요. 문화공부부 설립을 1968년에 하였습니다. 또한 1974년에 문해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 1978년에 열어서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국민교육 헌장의 첫 문장에 이 박정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정근대성의 뿌리가 얼마나 어, 가득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로 국민교육 헌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라고 또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원은 그러한 종족적 집단주의의 열정 말고는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그때 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주의는 부재하고 있다라고 이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살아보세라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쏘시개로 삼아 거대한 사회적 동원을 했고 그 결과 대성공을 이루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민족주의적 동원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된 것은 전통 문화였고,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정부가 이 문화 사업을 하게 되고, 이는 경제 개발이라는 근대 프로젝트의 컨텐츠웨어로 작용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박정희는 동도서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동도서기라고 하는 말은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물질을 결합하는 혼용적인 문화 수용 방식을 동도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150년간 한국 근대화의 지배적인 형태가 동도서기적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승만 경우에는 기독교와의 만남을 통해 총체적 수용을 시도한 전면개와 근대화파이며 그의 자유주의 사상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이념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최범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대로 관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전면 개화, 전면 근대화를 일으키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또 사실이었죠. 다만 이러한 전면개와 근대화 또 이런 자유주의 이념의 바탕 위에서 박정희에 의한 부국 강경 노선이 현실적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범은 이제 근대화된 대한민국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전 근대화의 길이고 먼저 페이지 164 페이지에 나오는 전 근대화의 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근대화, 즉 이승만에 의한 민주공화국 건설과 박정희에 의한 경제 개발은 다른 한편으로 전 근대성을 강화시켰고 마침내 좌파 전 근대 세력의 대두를 초래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강화시키고 태동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 이제 좌파 전근대 세력이 민주주의 민주화 세력으로 그렇게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수구좌파 세력은 바로 전통적인 가치관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세력으로서 한국의 근대화, 건국과 경제 개발을 외세와 결탁한 친일, 친미 세력의 행위로 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구별해 낼 수 있고 이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득해 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구 좌파는 이러한 한국의 근대화를 부정한다. 다시 전 근대 사회, 민족자주, 민중,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이제 전근대 사회인데 이런 민주주의 세력이 강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근대화 다음에 그러니까 근대화로서 계속 그 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전근대 사회의 요구가 강해지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의 사유로서 이 대한민국을 계속 비판하게 되면은 수구 좌파로서 이거는 이제 그 문명사적에서 보는 수구 좌파죠. 이 수구 좌파는 한국 근대화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길을 가게 되냐면은 전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근대화 다음에 다시 전 근대화되는 역사의 전신과 후퇴의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근대화 다음에 이런 수구 좌파 세력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민족주의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전 근대화로 후퇴되는 길로 가게 되는 전 근대화 길이 하나의 길이고요. 어, 또 다른 길은 전면 근대화의 길입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165페이지에서 페이지 16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정치 경제적 근대성이 사회 문화적 근대성을 자동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면 한국식 정치 경제적 근대화는 오히려 사회 문화적 전 근대성을 강화시켰다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강과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근대화에 대한 시야의 문제의식을 정치 경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화로 확대해야 된다고 최범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문화적 근대성의 창출이 오히려 이런 정치 경제적 근대성의 창출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이제 최범은 평가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 그 근대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토대 없이는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 경제적 근대성과 사회 문화적 전 근대성의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사회적 개인주의와 문화적 합리주의의 뒷받침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가 재생산될 수 없다라는 것에는 이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을 읽은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한국의 전면 근대화를 위해서는 가지 않는 길, 즉 내부로부터의 근대화와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생성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삼강 독립정신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그 토대에서 어, 발현되는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이 내부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근대화를 생성해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우리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범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혁명의 의미와 한계를 굉장히 냉철한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차근차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시민임을 전제로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인 시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 근대 종족 공동체의 일원에 가깝다. 시민으로서의 국민의식보다는 한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종족의식이 지배적이다. 혁명국가 대한민국의 외형은 분명 근대 국민국가이지만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의식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세 종족 국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실제 모습이 어떤가? 아직도 조선에 살고 있어서 나는 백성으로서 정부가 하라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시민임을 전제하는데요. 이 시민은 개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범은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시민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근대적 시민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 백성이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 대한민국은 그 언어학자인 소시르가 말했던 그 구조주의 안에서 이제 최범은 분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호 대한민국을 기표와 기의로 나눕니다. 기표 대한민국이 기의, 예, 조선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안의 내용이 조선이라고 이제 이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을 통해서 화폐 또 광화문 광장 그다음 태극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최범은 역시 또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있지만 한국인은 머릿속에는 없다.
한국인의 몸은 대한민국이지만 영혼은 조선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각종 상징 보상들이다.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상들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모두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의식 속에서 조선인의 그 정체성을 갖는 이제 저희들을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이미지로 커버되어 있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이 아니라 종족적 정체성, 즉 한민족이라는 귀속의식을 반영한다. 그것이 반영하는 것은 바로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로서 근대 국민국가의 토대가 되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형성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176페이지에 각주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 국가가 시민 중심의 근대 국가를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독일과 일본 같은 후발 근대 국가에서 전 근대적인 종족을 국민 국가가 건설의 자원으로 삼은 것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국 역시 이러한 계열의 종족적 민족주의 혹은 정치적 낭만주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제 페이지 177페이지에 종족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최범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계속 나왔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종족적 민족주의, 문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최범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종족적, 문화적, 민족에 근거해서 정치 공동체, 정치 질서를 수립, 가동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근대적인 것, 근대 국민국가와 자유민주 정치체제, 자본주의 정치체제, 이러한 것들 모두를 근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외래적인 것, 서양적인 것으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이 또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가 고대로부터 민족이 존재해왔다라는 반만년, 단일 민족의 신화, 예서 단군 신화를 가지고 이제 일민주의를 폈다라는 이야기를 이승만이 단군 신화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혁명으로서의 사회 문화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최범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근대 국가를요. 대한민국 혁명은 외부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근대 시민혁명의 유형을 이제 나타내고 있으나 안으로 그 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결여한 전 근대의 지속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한민국 혁명과 서구 시민혁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구 시민혁명의 경우에는 종교개혁과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변화가 선행된 뒤에 그 위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명예혁명, 또 미국의 독립혁명, 또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서구에서는 종교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의 발현,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서 어, 개인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출연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시민혁명이 발발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보면은 제가 1강에서도 이제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은 교황권 아래에 있었던 중세 유럽 나라들은 30년 전쟁을 통해서 각 국가의 주권을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울러서
르네상스, 또 과학혁명, 그리고 종교개혁 등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근대성의 핵심인 합리적 개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혁명, 또 프랑스 혁명이 가능하였다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이 되어 공화국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주의에서 독립하여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이론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근대성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발해 내야 되고 나 스스로가 이런 합리적 개인주의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합리적 개인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근대성 확보란 더욱 힘들다. 사회 문화적 전 근대성 또한 언제든지 정치 경제적 근대성을 집어삼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하다라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화 운동 역시 전 근대성으로 회귀하는 반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국의 좌파가 개화기의 수구파를 계승한 전 근대성의 담지자라는 것 역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좌파들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도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상 대한민국이 헌법 대한민국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인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로서 정념에 사로잡힌 맹목적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인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최범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단주의를 강력하게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비판적 해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족주의의 압력과 맹목적 전통 숭배가 만들어내는 집단주의의 위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합리적인 그 개인주의 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이승만이 주장하였던 이 독립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 정신을 읽었던 세 개의 키워드, 자유, 개인, 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독립 정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근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면 근대화로서 대한민국의 혁명을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4강 대한민국 혁명의 미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마음 정치학교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하여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